이번 시간에는 칼럼 쓰기에서 칼럼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가 칼럼의 다양성이고, 두 번째는 인물평 칼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 칼럼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의 다양성. 칼럼은 주로 특정 시기에 대중이 민감하게 반응한 정치,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 논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미디어의 사설과 같은 글에서 시작하여 개성적 스타일의 시사적인 글의 형식으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논제의 시의적인 적절성과 논리적 정당화는 칼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사적이고 또 논리적이라야 한다는 얘기죠. 특수하거나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공익에 관련한 사안을 논평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무기명으로 기술하는 사설처럼 객관적인 진술이 앞서기보다는 개성적인 문체나 비유적 표현, 상징을 동원해서 감성적인 호소를 결합하여 설득력을 강화한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칼럼니스트 개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다 이런 뜻이죠.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신문기사나 다를 바가 없지만, 사설이나 신문기사나 그런 것과 칼럼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칼럼니스트의 어떤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그런 특성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아래 예시할 인물평은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시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물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비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역사 공부하듯이, 역사 소개하듯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떤 시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비평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이미지와 함께 글을 써서 인물을 평한 김태근이라는 사람은 만화가입니다. 주로 만화를 그리는 작가였는데 신문에 인물평을 쓰는 작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인물을 조각 작품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진을 찍고 그 옆에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짧게 쓰는 형식으로 인물평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인물평이 역사적인 그 인물에 대한 평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현재의 어떤 사건, 그런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논평하는 그런 실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죠. 아래에 나오는 예문 중에서 처음 것은 지방선거 기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민심의 행방을 거론하는 기사들을 배경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조영남 가수죠. 가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가수입니다. 조영남 씨의 위작 사건을 계기로 미술계의 위작 논란이 커지자 팝아트 작가인 워홀이 노골적으로 작가를 기용하여 공장처럼 작업했던 그런 사실에 빗대어서 현대미술의 문제점을 논한 그런 인물평입니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의 어떤 작품 생산 과정을 비유를 하긴 했지만 은근히 조영남 씨 위작 사건을 비평하는 그런 글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로 들고자 하는 인물평은 인물의 삶과 인격적 특성 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유명한 인물을 평하고 있지만 위인전 같은 형식의 인물평은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평을 하고 있지만 위인전에서 평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을 해서는 그 현대의 시사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시대를 대표하고 공론을 주도했던 인물의 삶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와 마땅한 지점을 포착해서 그 삶의 문제가 그대로 겹쳐지는 당대의 문제를 논평하는 칼럼 형식의 인물평이죠. 인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 시대나 이 시대를 한꺼번에 논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있어서 어떤 위인전에 쓰일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물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약점 같은 거, 위인전에 실릴 만한 이야기가 아닌 그런 어떤 그 부차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평을 하면서 당대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 인물평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프랑스의 영웅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청춘, 이런 제목입니다. 홀쭉한 얼굴에 긴 생머리, 승마른 것도 같고 꿈꾸는 것도 같은 눈빛. 청년 장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모습은 낯설다. 이 글 옆에는 김태균 씨가 만든 조각품이 옆에 사진으로 찍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때문인지 이 그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활동 역시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코르시카 섬은 1768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고향에 돌아가서 좌절합니다. 프랑스로부터 탄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코르시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때문에 좌절했다는 것이죠. 유학파, 엘리트 청년이 고향에서 나대는 모습을 보고 고향의 그 유력자들이 아주 고깝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나폴레옹 일가는 밤중에 야반 도주하다시피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등졌죠. 얄궂다. 그 잘난 나폴레옹도 지방의 유지한테는 이길 수 없었다니. 물론 이때는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명한 그런 그 황제가 되고 했던 그런 나폴레옹은 아니죠. 젊은 시절의 나폴레옹이죠.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때때로 이 일이 떠오른다. 이거는 한겨레 신문에 김태근 씨가 인간극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던 인물평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폴레옹의 인물평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그 냄새를 풍기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는 다르다. 그래서 지방의 어떤 그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방의 그런 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는 다르다. 뭐 이런 것을 알아라.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교묘한 거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어떤 그 숨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중앙선거와 지방선거가 다르니까 그런 지방선거의 특성을 잘 알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글은 젊은 시절의 나폴레옹이 정치에 입문할 무렵 자신의 고향인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유력자들, 토 세력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빌미로 해서 나폴레옹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지역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지역 권력의 행실화 과정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구성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중앙의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과 같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죠. 논평의 소재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지만 논평의 주제는, 즉 논점은 지방 권력화의 특성 문제죠. 특성 문제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차이,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처럼 그렇게 지방선거를 치루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칼럼니의 시는 영악한 미술가 앤디 워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앤디 워홀은 뭐 거의 우리 시대에 가깝게 살았던 인물이죠. 여기도 물론 김태근 씨가 조각한 앤디 워홀의 조각품 사진이 옆에 붙어 있고 이거를 김태근 씨가 쓴 것이죠. 청개구리처럼 굴었다. 청개구리는 뭡니까?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렇게 남들이 기대와는 반대처럼 행동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상업미술을 하던 시절에는 순수 미술처럼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주 그 순수한 그런 순수 예술가였다는 이야기죠. 워홀이 순수 미술 쪽에서 인정을 파격을 거듭할수록 순수 미술 쪽에서 아주 인정을 파격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그런 인정을 파격적으로 받는 일을 거듭할수록 명성도 높아졌고 몸값도 치솟았습니다. 워홀은 자기 작업을 해줄 작가를 여러 명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숨기기는커녕 자기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작업실을 공방이라고 그러는데, 공방을 아틀리에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작가들의 공방을 주로 아틀리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공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토리는 공장이라는 뜻이죠. 공장. 그죠? 자그마한 공장을 팩토리라고 하죠. 팩토리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보도 사진 따위를 하나로 떠서 작품이라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미지를 복제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워홀을 대작을 만든 사람이다, 또 표절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복제한 것이니까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베껴 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었거나 스캔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를 해버린 그런 복제물이니까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영리했달까. 요 며칠 다시 워홀이 언급되고 있기에 생각이 나서 적어보았다. 영악한 미술가 앤디 워홀.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개념이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념이 예술이다, 뭐 이런 말로 말할 수가 있죠. 위의 글은 조영남 위작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미술계의 위작 논란과 관련해 진짜와 가짜를 두고 많은 의견이 속출하며 논란이 일던 때 나온 칼럼이다.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이다 라고 소개되고 그렇게 고가에 팔려나간 그런 작품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나머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다른 화가가 했더라. 그 대표적인 그 그림이 바로 이제 그 하투 그림이죠. 하투. 하투를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영남 씨 작품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작품이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정에서 결국은 그 조영남 씨가 불리한 그런 처벌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역시 앤디 워홀이라는 인물평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앤디 워홀이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더 진짜로서 평가받았던 창작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영남 위작 논란을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앤디 워홀 때문에 현대 미술은 팝아트라는 영역을 만들어냈죠. 앤디 워홀은 그 분야의 개척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미술의 개념을 바꿔버렸죠.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예술가지 그 개념을 작품화 시키는 것은 그 작업자가 할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작업자가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인물이 주장하는 미술은 자기 작업을 같이 할 작가를 고용하여 자기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현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앤디 워홀은
작업장을 팩토리, 공장이죠. 소규모 공방이라고 하죠. 팩토리라고 설정하고 창작 과정을 공장 시스템 창작 방식이라고 스스로 공언하고 그렇게 실천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판리고 그렇죠. 그리고 당당하게 공장식으로 운영하여 그림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됩니다. 아무도 워홀을 대작이다, 표질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영리했달까? 라고 논평하는 것은 위작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조영남의 태도와 그를 둘러싼 논란과 비교하거나 그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제한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앤디 워홀을 동원시킨 것입니다. 조영남은 분명히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알고 진짜를 위장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위작 과정이 폭로되자 앤디 워홀 같은 작가를 예로 들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비겁한 태도이다. 얄밉지만 앤디 워홀과 같은 영리함이 절실한 것이며 그와 비교한 것이 온당치 않을 수 있음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한 것입니다. 이건 김태근 씨의 관점이죠.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논평은 애둘러 말하기에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애둘러 말하기에 칼럼으로서 필자의 개성이 도드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김태근 씨가 말하는 이 비판을 갖다가 거꾸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런 설명과 다른 설명도 물론 가능하죠. 현대미술은 조영남이가 앤디 워홀을 언급하면서 제시한 것처럼 개념, 컨셉이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조각품을 만들면서 작가가 설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그 작업품을 혼자 따듬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규모 금속 조각을 하면서 작가가 그 전기 드릴을 들고 또는 주물을 하고 쇠물을 녹여서 붓고 이런 작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만 그려줄 뿐이죠. 그리고 또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뭐 대규모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건물, 성당 이런 데 가보면 그게 미켈란젤로가 다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일부 그림만 그렸을 뿐이죠. 그 그림을 자기가 다 그렸는지도 모르죠. 옛날에 대규모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죠. 건축도 예술이니까. 건축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건축가는 설계만 하지 건물을 짓는 것은 다 그 인부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건축도 말할 것 없죠. 개념이 예술의 핵심이 되는 것이 큰 규모의 예술 부면만 해당되고 소규모 예술 부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죠. 김태근 씨의 인물평도 이렇게 이중적인 독서가 가능합니다. 얄미울 정도로 영리했달까 하는 말은 바로 김태근 씨에게도 해당할 수가 있는 말이죠. 영리하게 자기의 이념을 인물평에 적용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김태근 씨의 인물평도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앤디 워홀은 이해하는 것처럼 해놓고 왜 조영남은 비판합니까? 앤디 워홀이 했던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영남이 하는 행동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영상 칼럼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영상 미디어가 인쇄 미디어를 앞지른 지 오래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영상 미디어는 사회의 가장 대중적인 정보 습득의 미디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상 미디어를 통한 영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인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인지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영상 칼럼도 점점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영상 미디어가 인쇄 미디어를 앞지른다는 것은 옛날에도 속담이 있죠.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보는 게 바로 영상 미디어고, 그죠? 100번 듣는 것이 바로 글로 된 것을 읽어서 전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것이 바로 영상미디어가 압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옛날부터 전해오는 사실이죠. 종합편성 채널로 출발하여 중앙방송사에 못지않은 방송사로 부상한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인 신동욱 뉴스 9, 9시 뉴스죠. 밤 9시 뉴스의 앵커에 있어서는 영상 칼럼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동욱 앵커의 영상 칼럼 내용을 봅시다. 영상 칼럼이지만 사실은 글로 먼저 이렇게 정리돼서 써야 되는 거죠. 쓰인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다시 내 편에겐 봄바람, 내 편에게는 봄바람이고 상대편에게는 뭡니까? 겨울바람이 되겠죠. 반대말로 1990년대 청소년들을 열광시켰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입니다. 이제 영상이 나오니까 그 영상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거꾸로 틀면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만 1976년 화성 탐사선이 찍어온 사진입니다. 얼핏 사람 얼굴처럼 보여서 외계 문명의 존재를 미국 정부가 은폐한다는 음모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근접 고해상도 사진을 찍어 공개했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지요. 지금 우리 글로만 가지고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죠. 영상에서 이 글 뒤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영상이 제공되고 있고 글 속에서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듯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현상들을 엮어서 의미와 규칙,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심리를 아포페니아라고 합니다. 아포페니아.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얻어가지고 굳이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포페니아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나치면 병적인 망상이 될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도 뭡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을 말하죠. 칵테일 파티 효과도 비슷합니다. 시끌벅적한 파티에서도 사람들은 관심 있는 얘기만 골라 듣는다는 실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이야기,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도 그런 것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 의혹에 대해서 신상 털기식의 의혹 제기에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0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미향 사태를 좌와 우의 진영의 시각으로만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고요. 이 대표는 30년 운동을 하면서 잘못도 부족함도 허술한 점도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일찍이 보여준 적이 없는 너그러움이 엿보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사회 모든 부분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왜 자기 편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성을 촉구합니까? 그런 이야기죠. 사태의 본질은 윤 당선인에게 얽힌 여러 의혹이고 민주당에게는 그런 윤 당선인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천을 할 때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검증이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투표에서 해당 주민들이 검증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이 비례대표는 그냥 정당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개개인의 검증은 정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자성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성해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것은 민주당인데 왜 국민 모두가 자성해야 되는지 말이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뭔가 배우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음모론도 빠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지요. 요즘 부쩍 껌과 구치 제거제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비유면서 은근히 이제 저 앞부분에서 한 이야기들을 그 상대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자신의 입냄새를 새삼 깨달은 덕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 때는 자기 입냄새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자기 코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자기 입냄새를 자기 코가 스스로 맡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입에서 썩은 내가 나오구나. 그래서 아니까 껌과 구취 제거제를 사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윤미향 의혹에서 진동하는 냄새는 코를 막은 채 피해 당사자에게 오히려 후각을 들이대는 그 이중성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강조했던 춘풍추상, 남에게는 봄바람, 나에게는 가을서리가 되라는 경고가 또 다시 허망하게 들립니다. 나에게 더 단호하고 그렇게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게 대해라. 그런 말을 거꾸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뭐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5월 28일 앵커의 시선, 내 편에게만 봄바람, 상대편에게는 뭡니까? 가을서리.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내 자신에게 가을서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남에게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실천은 거꾸로 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천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문의 사설처럼 메인 뉴스의 앵커가 시사적인 주제를 놓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의 논평이 생겨나더니 최근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에서는 내용의 개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신문의 칼럼 같은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시사적인 주제를 놓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고전이나 문학작품 또는 학문적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시사적인 해난 문제와 겹쳐서 해석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소사를 활용하는 그런 영상 칼럼입니다. 그 앞에서 인용했던 그 인물평 칼럼이나 비슷한 방식이죠. 비슷한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럼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걸맞는 일화나 비유는 개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 영상 칼럼은 심리학 용어들이 적용되는 일화를 적절히 인용하면서 두 개의 심리학적 용어가 나왔었죠. 5단락 에세이 형식으로 논리적 구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예입니다. 동영상 이미지는 칼럼이 전하고자 하는 논점에 걸맞게 잘 선택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신동욱 뉴스의 뉴스9 앵커의 방금 읽었던 영상 칼럼의 동영상은 아래의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이 링크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문과 함께 다시 한번 영상 칼럼을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쓴 5단락 에세이들도 이렇게 영상 칼럼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쓴 이런 5단락 에세이를 어떻게 영상 칼럼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예들을 그 예가 되는 그런 영상 칼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그런 그 영상들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소리까지 넣어서 그런 영상 칼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사항과 질문사항은 밴드 질답 채팅과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을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자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